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가기 대학생으로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현재와 같은 생활은 꿈도 못 꾸고 살았어요. 대학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고민이었으니까요. 저는 30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정규직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을 오가며 살았거든요. 변변한 학벌이 없었던 것도 이유였지만 그보다는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처지라는 게 더 큰 이유일 거예요. 제 왼쪽 뺨에는 보기 흉한 상처가 있거든요. 5살 무렵 생긴 그 상처로 인해 저는 지난 25년을 남들 앞에서 얼굴을 가린 채 살아야 했어요. 그리곤 늘 생각했어요. 상처가 생겼을 때 원장님이 바로 나를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지금쯤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라고 말이죠. 제 얼굴의 상처는 5살 때 같은 시설에서 살던 언니랑 그네를 타고 놀다가 떨어지면서 생겼어요. 상처도 상처지만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장시간 방치하는 바람에 덧나고 물집까지 생겨서 심해진 거예요. 내가 고아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나를 돌봐줄 부모님이 계셨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얼굴에 생긴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깨닫곤 해요. 그러니 상처는 제게 있어서 고아라는 낙인인 셈이죠.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반전을 맞게 되었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분들 앞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건국 신화를 보면 종종 아래서 태어난 위인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태어나고 얼마 안 된 무렵 그와 유사한 박스에 담겨 시설에 보내졌어요. 베이비 박스에 담긴 채 말이죠. 그것도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해 있던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의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어떤 사연으로 저를 그렇게 버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한편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적어도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죽든 말든 상관않고 방치했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남들 앞에 적어 내려갈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시설에서 살게 된 저는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은 엄마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가 많다는 건 친구가 없는 것과 같다. 그 말처럼 제게는 엄마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엄마가 없는 것과 같았어요. 그분들이 제게 주신 따뜻한 온정은 엄마의 모정과는 다른 거였으니까요. 잠시 스쳐가는 온기 정도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하시는 분들은 되게 갓난아기들을 원하세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입양이 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입양이 불발되고 말았고 결국 시설에서 남게 되었죠. 그러다 제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저를 입양하겠다는 부부가 나타난 거죠. 그분들은 미국에서 살고 계신 교포 2세였는데 난임으로 고생하시다가 불임 판정을 받고 입양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지만 가급적 자신들 사이에서 낳을 수 있는 혈액형을 가진 12세 미만의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두 분은 모두 O형이었는데 그래서 시설에 있는 10살 이하의 O형 아이들이 대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선별된 아이는 저를 포함해 딱 2명이었어요. 8살인 저와 저보다 2살 위인 미나 언니였죠. 미나 언니와 저는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언니가 저를 많이 챙겨주었거든요. 저도 언니를 무척 잘 따랐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약간의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5살 때 미나 언니 때문에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언니가 저를 친동생처럼 챙기게 됐거든요. 당시 저는 시설 아이들과 흑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시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미나 언니가 혼자서 그네에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아직 시설 생활에 적응이 안 돼서 친구들을 사귀지 못했거든요. 언니는 저와는 다르게 부모님 얼굴을 기억해요. 6살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생얼고로 이혼을 하시고 엄마랑 둘이 살다가 결국 시설에 보내지게 되었죠. 언니가 시설에 들어오던 날 언니네 엄마가 그랬대요.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밥 잘 먹고 아이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언니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금방 데리러 오겠다는 기약 없는 약속을 남긴 채 발걸음을 돌렸던 언니네 엄마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한동안 엄마가 오기만 기다리던 언니는 엄마한테 버려졌다는 사실에 한동안 말도 않고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네에 앉아 멍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죠.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제가 언니한테 먼저 다가갔던가 봐요. 밥을 먹을 때도 꼭 옆에 붙어 앉으려고 하고 언니가 혼자 그네에 앉아있으면 곁에 가서 말도 붙이고 했던 모양이에요. 처음엔 저를 귀찮아하던 언니는 제가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른 채 버려진 아이라는 걸 알고는 가여웠던지 저를 무척 잘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 기억 속에는 몇 장의 사진처럼 이미지만 남아있지만요. 아무튼 그날도 저는 언니가 앉아있는 그네로 갔고 언니가 저를 그네에 태워 등을 밀어주었어요. 처음엔 재미있다고 깔깔대며 그네를 타던 저는 그네가 점점 더 높이 오르자 겁을 먹기 시작했고 급기야 하늘 높이 붕 떠오른 순간 너무 무서워서 그네줄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곤 그대로 바닥으로 툭 떨어져 버린 거죠. 다행히 모래바닥에 떨어져서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하필 누군가 모래판에 던져둔 깨진 유리병에 얼굴이 찍혀 큰 상처를 입고 말았죠. 피가 철철 흐르는 얼굴로 자지러지게 울자 언니는 덜컥 겁을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크게 다쳤으니 화가 난 원장님이 자기를 시설에서 쫓아내면 어쩌나 싶었던 거죠. 언니는 엉엉 울고 있는 제게 다가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나 이제 여기서 쫓겨날 거야. 나 때문에 네가 다쳤으니까. 난 이제 갈 곳도 없는데 어떡해. 아픈 것도 아픈 거였지만 그때 저는 언니가 시설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에 더 겁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놀라서 달려온 선생님들과 원장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떨어진 거라고요. 사실 일본도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미나 언니가 말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다친 상처는 새끼손가락 길이 정도였는데 원장님은 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연고만 발라주셨어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치료 기록이 남아서 관리 소홀로 자신이 불이익을 받게 돼서 그랬는지 아니면 치료비 낼 돈이 아까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방치된 제 상처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찢어진 상처 주위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죠.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자원봉사자 중 한 분이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보호자분은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여자아이 얼굴을. 진작 와서 봉합수술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러고도 엄마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자원봉사자분은 제가 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고 자기는 부모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의사 선생님이 더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늦게 치료를 하는 바람에 저는 얼굴에 커다란 상처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았죠. 그럴 때마다 미나 언니는 저를 놀리는 아이들과 싸웠어요. 자기 때문에 내 얼굴이 엉망이 됐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꼈던 거죠. 학교에 입학을 하고도 저는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어요. 어떤 애들은 저보고 괴물이라고 할 정도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저도 모르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었어요.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툭 하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도 했죠. 그리고 그 무렵 원장님으로부터 제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어요. 지은아, 미국에 가면 양부모님이 얼굴 수술도 해주실 거야.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이거든. 이 얼굴로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했는데 내가 아주 한시름 놨다. 네가 친부모 복은 없어도 양부모 복은 있는 모양이다. 네 나이에 입양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제 얼굴 수술을 해준다는 말에 혹했던 저는 미나 언니랑 헤어지게 된다는 사실은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미나 언니한테 달려가 자랑을 했죠. 언니, 나 미국으로 입양될 거래. 거기 가면 얼굴 수술도 해줄 거라더라. 나 이제 친구들 앞에서 마스크 안 써도 돼. 잘 듣지? 그런데 누구보다 기뻐해 줄 줄 알았던 미나 언니가 입술을 뾰루통하게 내밀더니 저를 째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너 혼자 미국 가서 살게 됐다고 나한테 자랑할 일이냐고. 지은이 너 미워. 미워 죽겠어. 뜻밖의 미나 언니 행동에 저는 벙찐 표정이 되었어요. 내 얼굴에 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는데 왜 화를 내나 싶었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해버렸어요. 내 얼굴 수술해준다는데 언니는 왜 화만 내? 내 얼굴 언니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놀림을 받는지 알아? 나도 언니 싫어. 언니가 미워 죽겠어.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우리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밥도 멀찍이 떨어져서 먹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미국에 입양을 가게 된 사람이 제가 아니라 미나 언니라는 소리를 들은 거죠. 원장님을 찾아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제 눈을 피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은아, 이번엔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언젠가 너도 좋은 집으로 입양될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 원장님은 제가 입양이 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말해주진 않으셨지만 저는 아무래도 제 얼굴에 난 상처 때문인 것 같았어요. 어린 마음에 저를 수술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포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미나 언니를 찾아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언니 때문이야. 언니 때문에 내가 입양이 안 된 거라고. 언니 미워. 정말 미워. 그때 미나 언니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아 보였어요. 마치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수술 기회가 사라졌다는 생각에 언니의 감정 따위는 고려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시설을 떠나던 그날까지도 언니랑 말도 않고 피하기만 했죠. 그렇게 미나 언니가 시설을 떠나고 저는 외톨이가 됐어요. 시설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달라질 건 없었어요. 저는 점점 더 과묵하고 소심하게 변했으니까요. 나이가 돼서 시설에서 나온 저는 정착금으로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어요. 부끄러움도 많고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어떻게든 내 손으로 먹고 살아야 했기에 일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편의점이며 고깃집, 카페 등 여러 곳을 찾아가 봤지만 제 얼굴을 보고는 다들 채용을 꺼리시더라고요. 그러다 들어가게 된 곳이 고깃집 주방이었어요. 기술이 없으니 설거지 일을 하게 되었죠.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마스크를 쓴 채 설거지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당일 파출 알바로 오신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감기 걸린 거야? 기침은 안 하는 것 같던데 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답답하지 않아?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얼굴에 상처가 있어서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길래 그래? 어디 한번 봐봐. 내가 잘 아는 성형외과가 있는데 값도 싸고 수술도 엄청 잘해. 나 아는 사람도 내 소개로 거기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잘 나왔나 몰라. 실력이 그 정도인데 그깟 상처 수술이야 껌이지. 내가 보면 딱 견적이 나오니까 한번 보자고. 혹하는 마음에 저는 아주머니한테 제 상처를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300이면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마침 정착금이 남은 게 300만 원 조금 넘게 있던 저는 아주머니 말만 듣고 수술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원래는 돈 1,000만 원 이상 들여야 하는 수술인데 자기 사정이 딱하니 어쩌겠어. 내가 중간에서 말 잘해줄 테니 내일 당장 나랑 같이 병원에 가자고. 쇠뿔도 당김에 빼라잖아. 그렇게 저는 그날 처음 본 아주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아갔고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간호사에게 아주머니 딸이라고 했어요. 의사는 제 얼굴을 보더니 수술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수술 후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사회생활을 하기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미세한 자국만 남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고개 빳빳이 들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수술만 끝나면 번듯한 직장도 구하고 화장품도 사서 화장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아주머니는 의사랑 따로 할 얘기가 있다며 저보고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잠시 뒤 진찰실에서 나온 아주머니는 다음 주에 바로 수술이 잡혔다며 그 전에 선불로 수술비를 내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도 알다시피 남들보다 훨씬 싼 가격에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말이지. 사실은 병원 측엔 비밀로 하고 의사가 단독으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돈도 의사한테 직접 건네줘야 하거든. 돈 준비는 언제까지 돼? 빠르면 빠를수록 수술도 빨리 할 수 있는데. 오늘이라도 당장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바로 수술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일단 나한테 현금으로 줘. 내가 직접 의사 계좌로 보내게. 내 딸이라고 했으니 그게 맞지. 안 그래?
자세한 수술 일정은 내가 내일 출근해서 알려줄게. 고작 20살밖에 안 된 나이였던 저는 아주머니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그 길로 아주머니와 함께 은행 ATM으로 가서 300만 원을 찾아 아주머니한테 건넸어요. 그리고 다음날 식당에 출근을 했는데 아주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아주머니는 언제 오냐고 물었더니 아니, 오늘은 아침부터 그 아줌마를 찾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혹시 학생도 돈 뜯겼어? 쌍꺼풀 수술 싸게 해준다고? 아니요. 쌍꺼풀은 아니고 상처 수술이요. 사장님, 아주머니는 언제 오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줌마 안 와. 어제 하루 대타러 온 거니까. 안 그래도 호리모들한테 쌍꺼풀 수술 싸게 해준다고 돈 뜯어갔다더니 세상에 가슴을 댄 어린애 코 묻은 돈까지 뜯어가다니 정말 못된 여자네. 안 그래도 그 아줌마한테 당한 호리모들이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너도 같이 가서 신고해. 아침부터 이게 다 뭔 일이래. 그 길로 호리모들을 따라 근처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지만 이름도 가짜고 전화도 대포폰인데다 그 아줌마를 보낸 인력사무소도 자기 업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통에 아무런 소득 없이 파출소를 나와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정착금만 홀라당 잃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만약 이럴 때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내가 이런 사기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기억에도 없는 부모님이 그날따라 사무치게 그립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이 일 저 일 마다 않고 저를 써주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일을 했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는 처지에 돈이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제가 일하던 도시락 공장 주임님을 통해 미국에 입양돼서 살던 남자가 35년 만에 부모를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DNA 검사를 통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혹시 나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가 유전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제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도 그쪽에서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죠. 부모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밤새 고민을 하다가 나온 저는 막상 그 자리에 나온 엄마를 보고는 준비했던 말을 하나도 할 수 없었어요. 많이 닮았더라고요. 내 눈과 코가 딱 엄마를 닮은 거였어요. 엄마를 보자마자 목구멍이 쎄한 게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와는 달리 너무도 담담하신 거예요. 많이 컸구나. 그동안 나 많이 미워했지? 그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사귀던 남자가 그러니까 네 아빠한테 버림을 받았거든. 3년이나 사귀었는데 나 몰래 딴 여자랑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었더라고. 널 가진 건 헤어지고 난 뒤에 알았어. 그때 널 낳아서 그 남자 집에 쳐들어가 복수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막상 널 낳아보니 그럴 용기가 안 나더라. 날 미워해도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얼굴에 그 상처는 뭐니? 보육원에서 다친 거니? 하여간에 나라에서 돈까지 받는 것들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제가 엄마한테 듣고 싶었던 말은 보고 싶었다는 말 한마디였는데 엄마는 엉뚱한 소리만 떠들 뿐 제가 바라는 말은 끝끝내 해주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앞으로 날 찾지 말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야. 네 아빠랑 끝난 지도 오래됐고 이미 나도 가정에 있거든. 결혼 전에 출산을 했다는 건 나랑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부탁한다. 난 지금 내 가정을 깰 수 없어. 지키고 싶다고. 그러니까 너는 네 인생 살아. 내 배로 낳은 널 버린 나 같은 사람은 잊고 살라고. 그래줄 수 있지? 엄마는 부탁을 하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마치 협박 같았어요. 내 가정을 깨려는 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제가 뭘 더 바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가슴에 담고 있던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엄마 말대로 앞으로는 찾지 않을게요. 그 가정 열심히 잘 지키고 사세요. 그날 엄마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부모님은 없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모정이라던데 제게는 발에 치이는 돌보다 더 하찮은 게 모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고아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가슴속에 싹 터왔던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더 이상 제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죠. 사람에 대한 믿음도 부모에 대한 그리움도 다 사라지자 사는 게 지옥 같더라고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TV로 코미디 프로를 볼 때 외에는 웃음도 거의 없는 메마른 시간을 살아갔어요. 제 또래 여자들은 한창 연애도 하고 결혼해 가정도 이룰 터였지만 제게는 그 어떤 것도 사치 같았어요. 그렇게 무료한 생활을 보내던 때였어요. 당시 제가 일하던 마트에 배달 직원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성격도 활달하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외향적인 남자였죠. 그곳에서 2년 가까이 일한 저보다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된 그 남자가 마트 직원들과 더 친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나오는데 그 남자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야채 코너 지은 씨죠? 어제 내 환영회였는데 안 오셔서 서운했어요. 바쁜 일이 있었나 봐요. 아, 네. 그럼 오늘은 시간 어때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훅 들어온 남자를 보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죠. 이 남자가 나한테 왜 이러나?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싶으면서도 애써 설마 나 같은 여자한테 관심이나 있겠어? 그냥 빈말로 하는 소리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 지은 씨한테 작업 거는 건데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헤이, 사람 외모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나 꽤 괜찮은 남자예요. 속는 셈 치고 한번 만나봐요. 방글방글 웃으며 낯간지러운 소리를 잘도 하더라고요. 조금 황당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이렇게 서스럼 없이 다가온 남자는 처음이라서 낯설긴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도 내 또래 여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제 얼굴의 상처를 떠올리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마트에서 일할 때 상처를 가리려고 늘 마스크를 쓰고 일을 했는데 만약 남자랑 밖에서 따로 만나게 된다면 마스크를 벗어야 할 거고 그러면 제 흉측한 얼굴에 실망할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얼굴 상처 때문에 망설이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어요. 어쩌다 보니 보게 됐는데
난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깟 상처가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꽁꽁 싸매고 다녀요. 어때요? 나 괜찮은 사람 맞죠? 그러니까 일 끝나고 맥주 한잔 해요. 제 상처를 알면서도 서스럼없이 다가오는 남자는 처음이라 순간 갈등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왠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무료한 인생의 작은 일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일 끝나고 보자고 했어요. 그날 우리는 마트 근처 호프집에서 치맥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마음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만은 없었대요. 사실 공부에 소질도 없고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놀림받는 것도 지긋지긋해서 때려친 거예요. 후회는 없어요. 가난한 건 여전하지만 그래도 남의 도움 없이 내 밥벌이하고 사는데 기죽을 필요 없잖아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사는 걸 보니 대단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나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그날 이후 마트에서 마주칠 때마다 남자는 제게 낯간지러운 멘트를 던지곤 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쁘다는 둥, 저 멀리서도 저만 보이더라는 둥,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찬사를 쏟아냈죠. 처음엔 그 말이 저를 놀리는 것 같아서 싫었는데 매일같이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언제부턴가 웃으면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트에서 일하면서 제가 웃는 걸 처음 본다고요. 그러고 보니 그 남자랑 자주 대화를 나누고부터 저도 모르게 출근 시간이 기다려지고 매일매일이 즐거웠던 것 같았어요.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늘 느끼한 작업 멘트를 날리던 남자가 하루는 무단결근을 한 거예요. 배달에 밀려있는데 오픈하고 3시간이 넘도록 전화 한 통 없자 점장님이 엄청 화가 났어요. 결국 내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잘라버리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퇴근 뒤 남자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마트 비상 연락망에 집 주소가 있었거든요. 주소를 따라가다 보니 원룸촌이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사는 줄 알았는데 혼자 살고 있었던 거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까지 걸어 올라간 저는 남자 집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어요. 혹시 안에 사귀는 여자라도 와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평소에 없던 용기가 나지 뭐예요.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한참 만에 남자가 문을 열고 빼꼼히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지은씨, 여긴 어떻게 왔어요? 상준씨가 무단 결근을 했길래 걱정돼서 왔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러자 남자가 저를 덥석 안고는 앓는 소리를 하지 뭐예요. 아파 죽겠어요. 그보다 하루 종일 굶어서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혹시 먹을 거 좀 사왔어요? 나 되게 배고픈데. 마치 엄마한테 밥 달라고 닥달하는 아이처럼 구는 남자 때문에 저는 생전 처음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밥상을 차리게 되었어요. 남자는 제가 만들어준 된장찌개를 밥에 비벼 한 그릇 가득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야 살겠다는 듯 배를 두드리며 그러더군요. 아플 때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알아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은 씨는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늘 그래요. 제가 고하거든요. 그러자 남자는 몰랐다는 듯
살짝 놀라더니 이내 피식 웃어주었어요. 헤이, 그럼 내가 빨리 청혼을 해야겠네. 지은 씨 외롭지 않게 내가 지켜줘야 하니까. 지은 씨 생각은 어때요? 생글생글 웃으며 가볍게 말하는 남자 때문에 저는 그게 청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남자가 대뜸 이러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나 지금 지은 씨한테 진지하게 청혼하고 있는 건데. 연애도 않고 무턱대고 청혼부터 하는 통에 잠시 벙찌긴 했지만 사실 저도 싫지는 않았어요. 이 남자랑 함께 살면 적어도 외롭거나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덜컥 결혼을 할 수는 없는 일인지라 망설였더니 일단은 사귀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1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어차피 결혼할 거 일찌감치 살림을 합쳐서 돈이라도 아끼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동거를 시작하고부터 그동안 몰랐던 남자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애교도 많고 다정하긴 한데 한번 화가 나면 정말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문제는 어느 시점에 화가 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같이 멀쩡히 밥을 먹다가도 불쑥 화를 내고 자기가 점장 욕을 하는데 맞장구를 안 쳐줬다고 저랑 점장님 사이를 의심하기도 했어요. 독점력 강하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이 남자가 두렵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남자 손님과 대화를 하면 그날은 집에 돌아와 살림을 부수고 욕설을 퍼부어댔어요. 야,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딴 놈이랑 노가리를 까? 네 눈엔 내가 허수아비로 보이냐? 얼굴 병신년을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줬더니 이게 사람 뒤통수를 쳐? 말해봐. 너 지금까지 몇 놈한테 꼬리치고 다녔어? 야, 온 네 처음 아니지? 상준씨, 왜 이래? 아까 그 손님은 그냥 두루마리 화장지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던 것 뿐이야. 그냥 손님일 뿐이라고. 나 상준씨밖에 없는 거 자기가 더 잘 알잖아. 내가 자기를 오해하게 했다면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용서해줘.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남자의 포악한 성격은 나날이 더해갔죠. 처음엔 몇 달에 한 번 정도 화를 내던 사람이 점점 더 빈도가 잦아진 거예요. 그러다 결국 폭력까지 행사했고 온몸에 멍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루는 마트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참지 못한 남자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마트 점장님의 신고로 경찰이 달려왔고 파출소에서 조사를 꾸미다가 그동안 몰랐던 남자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경제 사정 때문에 그만뒀다더니 알고 보니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서 잘린 거였더라고요. 그 후로도 사귀던 여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그로 인해 실형까지 받은 전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더라고요. 그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던 남자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결국 남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을 저지른 탓에 실형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게 되었죠. 그런데도 겁이 나서 그 동네에 못 있겠더라고요. 어디든 남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에는 사람들도 많고 상대적으로 번잡해서 오히려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준비 없이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오느라 살 집을 못 구한 저는 한동안 모텔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모텔방에 숨어서 배달 음식으로 때우며 며칠을 보냈는데 남자한테 맞아서 찢긴 이마 상처가 덧나서 고름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릴 때 보육원에서 다쳤을 때
치료가 늦어 상처가 커졌던 게 생각나 병원을 찾아갔어요. 얼굴에 난 상처라서 어느 과로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전철역에서 가까운 성형외과로 들어갔죠. 그런데 처음 들어올 때 몰랐는데 이 병원이 일반 병원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접수를 하고 대기 의자에 앉아 있으려는데 벽에 유명 연예인 사진부터 미스코리아 사진까지 잔뜩 붙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병원은 성형수술로 유명한 곳이었나 봐요. 제가 서울살이가 처음이라 몰랐던 거죠. 제 차례가 돼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얼굴 상태를 보여야 해서 앞머리를 들어 올렸는데 귀에 걸려있던 머리가 빠지면서 마스크까지 벗겨진 거예요. 그런데 저를 진료하던 여의사가 마스크가 벗겨진 제 얼굴을 보자 화들짝 놀라지 뭐예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죠. 아무리 내 상처가 흉측하기로써니 의사가 돼선 환자를 앞에 두고 대놓고 놀라는 게 거슬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갑자기 제 차트를 확인하고는 울컥하는 거예요. 혹시 얼굴에 그 상처 5살 때 그네에서 떨어져 생긴 건가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그네에서 떨어지면서 깨진 유리병에 찍혔어요. 그러자 갑자기 의사가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문을 모른 채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된 저는 진료실을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죠. 그런데 그때 의사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지은아, 나야. 미나 언니. 기억나? 너 이 상처 내가 만든 거잖아. 나 때문에 그네에서 떨어져 생긴 상처잖아. 그 말을 듣고 의사 얼굴을 살펴보니 왠지 낯이 익더라고요. 어릴 때 헤어져서 이제는 미나 언니 얼굴도 기억이 안 났지만 이목구비는 확실히 익숙했어요. 그동안 한순간도 널 잊은 적 없어. 정말이야. 한국에 돌아오고 우리가 자란 보육원에 찾아가 네 근황을 물었는데 아무도 모른다더라. 한국 떠나던 날 너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온 게 마음에 걸려서. 그게 너무 미안해서 얼마나 널 찾고 싶었는지 몰라. 친엄마 얼굴은 다 잊었어도 네 얼굴만은 절대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세상에 아직도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었다니. 그동안 계속 마스크를 쓰고 살았던 거야? 나 때문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해주었어요. 언니를 입양했던 양부모는 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나 봐요. 그저 주변에 화목한 가정을 보이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로 남들 앞에서는 언니한테 잘해주었지만 뒤에서는 밥도 굶기고 폭언을 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길은 남들보다 돋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뿐이었대요. 좋은 성적에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양부모를 돋보이게 해야만 자식 대접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언니가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더는 부모 도움이 필요 없는 순간이 되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언니가 한국에 돌아와 가장 먼저 했던 건 저를 찾는 일이었어요. 널 찾고 싶었어. 어떻게든 내가 망친 내 인생을 보상해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전공도 성형외과로 경한 거야. 널 만나면 네 얼굴의 상처는 내 손으로 꼭 고쳐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었는데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지은아, 아직도 언니가 밉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러니까 네 곁에 있게만 해줘. 네 얼굴에 그 상처 내 손으로 고치게 해줘. 그래 주겠니?
언니가 이렇게 빌게.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언니, 그러지 마. 그동안 언니를 원망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언니가 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보고 싶었어. 나한테는 날 낳아준 엄마보다 언니가 더 다정했으니까. 난 언니가 나 대신 그 집에 입양 가서 잘 사는 줄로만 알았어. 그렇게 고생하고 살게 될 줄 알았으면 언니가 보육원 떠날 때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속이 좁았어, 언니. 미안해. 언니랑 저는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언니랑 20여 년 만에 조우한 저는 언니 집에서 살게 됐어요. 제 사정을 들은 언니가 바로 차를 끌고 가 모텔에서 짐을 빼 자기 집으로 저를 데려갔거든요. 아직 미혼인 언니는 병원과 가까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커다란 집과는 달리 집안은 침대랑 식탁 소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휑했어요.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잠만 자는 숙소 같은 느낌이었죠. 너무 뭐가 없지? 뭘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혼자 지내는 것도 처음이고 집을 꾸미고 살 생각도 없었거든. 앞으로 우리 둘이 이 집 다 채우고 예쁘게 꾸며서 살자. 어릴 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나중에 크면 우리 둘이 같이 살자고. 알다시피 나 의사잖아. 잘 나가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 언니, 이제 돈도 잘 번다. 우리 지은이 대학도 보내고 잘 데리고 있다가 좋은 남자 생기면 시집도 보내줄게. 네가 내 유일한 가족이고 형제니까. 언니 마음 이해하지? 나를 낳아준 엄마도 나를 버리는 판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 미나 언니는 제게 엄마 노릇까지 하겠다네요. 얼굴에 난 상처가 이어준 인연치고는 정말 기가 막히게 끈끈하지 않나요? 언니랑 살게 된 저는 언니 도움을 받아 대입 준비를 했어요. 학원도 다니고 영어는 언니한테 따로 배우기도 했죠. 그렇게 준비한 끝에 저는 올 초 서울에 있는 전문대에 입학을 했어요. 내 인생에는 없을 줄 알았던 대학 생활을 하게 된 저는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날 버린 엄마를 찾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난생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보다 수십, 수백 배는 더 기쁘고 신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 미나 언니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인생이라는 걸 알기에 하루하루가 고맙고 감사하답니다. 앞으로 서로 가정을 이루고 호호 할머니가 될 때까지도 언니와의 우정은 변치 않을 거예요. 제 사연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도 응원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도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